우리나라는 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것을 요구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위대한 스승의 말씀을 우선 아시아 민족의 생명의 더 높은 품격을 갖추게 한 가르침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끝내 원한은 그치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면 그친다는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스승이란 석전이며 그 말은 법국경의 그러리다. 신이치는 그때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랄의 결단에 깊은 의의를 느끼며 경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불교의 인간주의 정신이 지금도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불치사를 뒤로하며 생각에 잠겼다. 니체른 대성인의 불법은 융합과 평화의 철학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창조력을 부여해가는 원천이다. 그 위대한 불법의 빛이 다시 신란 민족들의 생명을 비춰간다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신세계의 행복과 평화의 화원이 열릴 것이다. 일행은 그 후 식물원으로서는 동양세대 넓이라는 펠라데니아 식물원을 방문했다. 대형 야자나무의 높은 가로수를 비롯해 열대지방 특유의 진기한 수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 종류는 약 4,000종에 이른다고 한다. 일행이 담소를 나누며 걷고 있을 때 두 아이를 데리고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왔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합장하고 아 유버완 하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신이치도 같은 몸짓으로 답하고 악수했다. 그리고 가까운 매점에서 파는 주스를 가족에게 권하며 통행을 통해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일행이 일본에서 온 불법을 신봉하는 그룹이라는 말을 듣자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6, 7세와 10세 정도의 남자아이들이었다. 신이치는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다. 어른이 되면 일본에 오세요.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맑은 눈동자에서 미래의 희망을 느꼈다. 다음날 30일은 드디어 인도로 향하는 날이다. 이날 아침 대학의 요직에 있는 불교 연구자와 승려가 호텔로 찾아왔다. 어업회사에 근무하는 학교원의 속이었다. 이들을 세키 히사오, 모리카와 가즈마사, 아키스기 에이스케가 응대했으나 도생의 야마모토 시니치도 회견에 참석했다. 시니치는 의리 있는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라면 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이야기했다. 통행을 통해서 들은 그들의 주장은 아시아는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니치는 불교를 중심으로 단결한다고 해도 불교는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그 정서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연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종교라는 틀로 인간을 올가며 단결을 껴야되는 것이 아닌 불법을 근저로 한 자비와 조화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워 익혀가는 것이 관요가 아닐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의 단결로 이어진다고 호소해갔다. 그러나 통역이 불명확한지 아무래도 시니치의 진위가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듯 했다. 이야기가 활기차게 전개되었으나 상대가 어디까지 동의하고 어디서 의견이 엇갈리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단히 뜻깊은 습관이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시니치는 통역인 미카와 겐지에게 말했다. 통역이란 전체 취지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화라는 것은 말의 뉘앙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은 알고 있어도 듣는 적이 판단할 수 없으면 안 된다. 또 부차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우리들 사이에서 쓰일 때는 개념이 다르다. 더욱이 상대가 처음 듣는 말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단지 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확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인 이야기나 불법을 중심으로 한 깊은 대화는 할 수 없다. 세계의 광산연파라 해도 대화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통역이 중요하다. 통역이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네. 아무리 좋은 명과 레코더가 있어도 기계가 고장났다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이다. 시니치는 본격적인 통역의 육성을 진작에 생각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에 일행은 호텔을 나섰다. 비행기 출발 시각이 오후 3시이므로 그 사이에 해변 휴양지로 알려진 마운트 라비냐를 찾아가기로 했다. 호텔에서 차로 30분 정도 달리자 마운트 라비냐에 도착했다. 일행은 인도양에 튀어나온 곳 위에 서 있는 호텔 테라스에서 식사를 했다. 바다는 끝없이 푸르고 모래사장에는 야자수 잎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신이치는 식사를 하며 니타스 법제에서 불교 연구가와 승려가 호텔로 찾아와 불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 것을 전했다. 그렇습니까? 야마모토 선생은 항상 대화를 소중히 하고 계시는군요. 어제로 식문단에서 어느 가족과 열심히 이야기하셨죠? 예, 그 이야기가 연이 되어 장례시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만나 함께 대화해 간다면 민족, 문화, 습관의 차이를 넘어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과가 인간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어떻게 이들을 연결할까, 평화를 실현해 갈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타스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훌륭한 일입니다. 야마모토 선생이 그렇게까지 광생파 평화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나는 여태까지 동양 항포나 1년 부재 광생파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해왔으나 구체적으로는 진작에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선생은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선생이 계시면 세계 광선파도 정말로 가능하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니치가 말했다. 세계 광파는 도라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유언이며 대성연의 유명입니다. 어떤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대성연의 인류 구제를 위해 정법을 수립하신 지 700년, 드디어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만약 이 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광선파의 기회는 닫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필사적입니다. 진지합니다. 실패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치 얼굴을 니타스는 가만히 응시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보드를 어루만졌다. 곧 아래로 보이는 바위에는 파도가 부서져 은빛 물보라가 춤추고 있었다. 신이치는 조용히 말했다. 대성연의 예언도 그것을 완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관념이 되고 맙니다. 강산지퍼는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언의 실현은 후세 사람들의 결의와 대혁신 그리고 필사의 행동의 근본입니다. 예언에 대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자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투쟁은 없어지고 맙니다.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투쟁하는 사람에게 그 예언은 최대의 확신이라고 용기가 되면 힘이 됩니다. 야마토 선생님 말씀대로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결국 광선전파는 야마모토 선생에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군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니타스는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61년 8월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의 강연집이 발간되었을 때 서문에 이렇게 썼다. 선생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멀리는 본벌 니센 대성인님의 불법을 가까이는 선대 도다수세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몸으로 끼워치고 실천하시는 분이다. 불법은 단순히 이런 연구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신으로 체험하고 몸으로서 절복 홍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절복 홍경의 스승을 만나는 것은 어느 시대든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성연의 제자 단나 중에서 한 사람 야마모토 시니치라는 절복 홍경의 스승을 얻은 일은 우리들로서는 무상의 행복이라 하겠다. 그 까닭은 이 스승 없이 이 세기 법불 광생지포에 나갈 사람이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이다. 시니치와 함께 광파와 평화를 향한 여행을 하며 그의 마음속을 알게 된 니타스 법제에 있는 그들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일행은 곧 콜롬보 공항으로 향했다. 동행해 주었던 하시모토 고제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오른 시니치는 마음으로 창지를 올리며 이륙 시간을 기다렸다. 콜롬보를 이륙한 비행기는 인장에 떠있는 녹색의 실론섬을 뒤로하고 해협을 넘어 인도 상공으로 북상했다. 창밖에는 불그스름한 평원이 이어져 있었다. 비행기는 오후 5시에 마드라스 공항에 도착했다. 드디어 인도다. 모리카와 가즈마사 일행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3대 비법초 등을 넣은 스테인리스 케이스를 개봉하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마지막 관문이 이 마드라스의 세관이었기 때문이다. 인도의 통관이 엄하다는 것은 일본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전에 하네다 세관과 주엘 인도 대사관과 교섭하여 케이스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부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최고전의 형아는 모리카와
모리카와도 아카츠키 에이스케도 미카와 겐지도 모두 마음속으로 열심히 창제했다. 일행은 세관 담당자 앞에 섰다. 미카와는 영어로 자기들은 불교도 그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계평화 민중의 행복을 바라는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인도에 왔다고 역설했다. 담당자는 큰 소리로 말하는 미카와의 설명을 어이가 없는 듯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지 소전전을 신고하게 한 후 담당자는 보석이나 카메라 등의 유무를 묻더니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오케이. 발부받은 문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이 무사히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야, 다행이야. 정말 잘됐어. 수호를 받았군요. 모리카와와 아키즈키는 손을 마주잡고 기뻐했다. 이 마드라스에서 나고프르를 경유하여 델리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타게 된다. 그러나 비행기는 밤 10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5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이랑은 마드라스 시내의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공항에서 버스로 시내에 있는 항공회사 사무소 앞까지 간 다음 거기서 3대의 택시에 나눠 타고 호텔로 향했다. 마드라스는 실년에 비해 다니는 사람도 많았으며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빈부의 차가 심하여 근대식 빌딩 바로 옆에 흙으로 만든 집이 있기도 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가운데 가끔 소가 천천히 걸어갔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유머러스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마드라스의 혼잡함을 바라보며 약 4억이라는 방대한 인구를 안고 인도를 이끌어가는 네로 수상의 고초를 생각했다. 네로가 근대화, 공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했던 것도 인도의 빈곤 극복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행이 호텔에 도착하여 레스토랑으로 가자 오후 7시 반이 되어야 영업을 한다고 했다. 그 사이에 쇼핑을 하자고 하여 호텔 매장으로 갔다. 그러나 담당자가 진여장 열쇠를 가진 채 어디가 나갔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요하라 가스가 기가 막힌 듯이 말했다. 시니스는 웃으면서 그녀를 달랬다. 기요하라 씨, 국민성 민족성의 차이지요. 일본인 시각으로 사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본다면 일본 사람은 왠지 조급한 사람들이라 생각할 겁니다. 일행은 잠시 주변을 산책했다. 시네스는 그런 속에서도 이곳에 지용의 벗이 출현할 것을 기원하며 작은 소리로 제목을 계속 불렀다. 일행은 식사를 마치고 오후 9시경에 공항으로 돌아왔다. 비행기는 정각 10시에 마드라스를 출발하여 새벽 1시 만에 인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나고프레 공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45분 동안 대기했다. 일행은 대합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예정 시각이 지나도 비행기는 점선을 이뤄갈 기색이 없었다. 미카와 겐지가 몇 번이나 사무소에 가서 왜 출발이 늦어지고 있는가를 물었지만 그때마다 곧 출발하겠죠 라는 석연치 않은 대답뿐이었다. 얼마 안 있어 모두 대합실 벤치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으나 시니스는 자지 않고 마음속으로 창제했다. 결국 비행기가 출발한 것은 2시간 만에 지난 새벽 4시였다. 그리고 오전 7시 일행은 가랑비로 뿌옇게 보이는 델리의 비행장에 내려섰다. 공항에서 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담당자가 말했다. 어제 저녁부터 델리의 기상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편은 다른 공항에 도착해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것은 이 비행기뿐입니다. 피로는 격심했지만 이 편이 아니었다면 일정에 큰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 시네티는 제천이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델리의 아침은 쌀쌀했다. 행인 중에는 목소리를 한 사람도 있었다. 시네티는 야간 비행과 기온 변화로 니타스 법제의 건강이 나빠지지나 않을까 걱정되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카와 가즈마사 일행은 일본 대사관으로 찾아갔다. 부다가야의 동양 강포에 비석 등을 매장하려면 어디서 허가를 받으면 좋은지 상담하기 위해서였다. 거기서 대사관 직원과 함께 인도 정보청사를 방문했다. 그러자 가해 관리위원회가 있으니 그곳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대사관 직원은 위원장이 가야 일대의 유력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변론은 또 뒤로 미뤄지고 말았다. 일행은 이날 오후부터 델리를 시찰했다. 먼저 국회 의사당을 견학한 후 뉴델리를 벗어나 교회에 있는 쿠트 부탑으로 향했다. 이 탑은 13세기의 델리를 수도로 하여 인도스의 이슬람 왕조를 세웠던 쿠투브 우딘 아이바크가 델리 정복을 기념하여 건축한 것이다.
아이바크를 비롯한 연명의 왕이 노예 출시라는 점에서 이 왕제를 노예 왕제라고도 한다. 탑은 젓갈책을 띤 5층으로 높이가 73m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안내인의 이야기로는 이 건물도 일찍이 이곳에 조형되어 있던 이슬람 사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일행은 그 설명을 듣고 지난날의 장단 규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서 다시 뉴델리를 거쳐 올드델리에 들어가 남아시아에서 으뜸가는 위용을 자랑한다는 자마 마스지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 뉴델리의 시내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도로도 넓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올드델리의 거리에 들어서자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혼잡 속에서 한란하게 솟아오른 흰 대리색의 둥근 지붕이 자마 마스지드였다. 이것은 17세기의 무굴 왕조의 제5대 황제인 샤 자한이 조형한 것이다. 자마 마스지드란 본래 대회교 사원의 총칭으로 북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델리에서 자마 마스지드라고 하면 샤 자한이 세운 이 사원을 말한다. 건물의 호화로움에 비해서 방문하는 예배자들의 가난한 옷차림이 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일행은 자마 마스지드를 둘러본 후 바로 근처에 있는 레드포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대리성을 견학했다. 벽이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레드포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곳도 무굴 왕제 제5대 황제 샤 자한이 지었다. 델리성을 나오는데 성문 근처에서 몇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다. 세키 히사오가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말했다. 성은 훌륭해도 민족의 빈곤이 눈에 띕니다. 여기는 아직 종전 직후의 일본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것을 듣고 시니치는 말했다. 확실히 인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지 모른다. 또 다민족과 다원어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일본에 본받을 만한 점은 많다. 예를 들면 지금의 일본에 마하테마 간데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가? 네로 수상과 같은 철인 정치가가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한 사람도 없지 않은가? 도다 선생님도 네로 수상과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나 또한 그를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낸 진정한 지도라고 생각하네. 이 나라는 이다른 인물을 배출하는 정신의 풍요로움이 있다. 일본에는 경제력만을 추구하여 그 척도로 다른 나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훌륭함을 겸허하게 인식해가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시니치는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 들어간 일본이 또다시 아시아의 제국을 멸시하는 일이 결국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인도 국경까지 침략의 군단을 옮기고 말았던 혐오스러운 시대에 전철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델리 상에서 차로 조금 가자 벽돌문이 보였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미카와 겐지가 말했다. 선생님, 여기가 마하테마 간디가 사망했을 때 다비를 한 나지가트입니다. 지금은 기념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일행은 차에서 내렸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 건너편은 야무나 강으로 이어졌다. 잠시 걸어가자 벽돌로 칸막이가 된 한 모퉁이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중앙에는 사각형의 비가 세워져 있고 몇 명의 시민이 꽃을 받치고 있었다. 간디를 기르는 기념비이다. 기령은 조용히 기념비 앞에 서서 엄숙하게 제목 삼창했다. 간디의 기념비 앞에 선 야마모토 시니치는 깊은 감기에 휩싸였다.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오랜 세월의 영국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마침내 독립을 달성했다. 그날은 19세 야마모토 시니치와 도다수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었고 그에게도 잊을 수 없는 때였다. 이 인도 독립의 위대한 아버지가 바로 마하테마 간디다. 그는 언젠가 나의 인생은 세계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로 그의 인생, 그의 행동 자체가 인도, 그리고 세계의 커다란 빛을 제시했던 것이다. 50년 이상에 걸친 간디의 끊임없는 싸움은 인도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땅에서 시작되었다.